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의 사이언스 TV의 장인순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오늘 이지우 시험이 있는 날인데 시험은 잘 보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시험을 치고 어떤 내용으로 오늘 나왔는지 혹은 이번 이재유 시험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푹 쉬시고 또 내일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죠.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신 만큼 또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선생님이 시험을 봤을 때 물리를 보고 화학을 보고 그리고 생물을 봤어요. 그리고 요 순서대로 보는데 물리는 전반적으로 조금 쉽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점은 되게 재밌다. 문제가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를 봤을 때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공식만 해서 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문제지에서 많이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반갑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재유를 오랫동안 준비해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번 물리시험은 조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이 좀 문제였는데요.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이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기초화학에서도 그렇고 이론화학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유기에서도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계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처럼 숫자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기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서 제일 가까운 보기를 찾으면 답이 되는 이런 경우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답이 겨우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분도 잘 쉽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계산하기도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도 봤는데 선생님이 물리랑 화학을 보고 나니까 한 10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물 문제는 그냥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다시 물리 쪽으로 가서 물리랑 화학을 문제를 다시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좀 많이 배워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킹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험을 쳤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하고 왔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리 부분입니다. 자, 물리의 역학 부분은요. 제일 처음 나온 문제는 항상 힘의 평형 문제가 나왔었죠. 정력학 문제라서 모멘트를 쓰는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몰체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각도로 이렇게 당겼을 때에 5N을 줬을 때 앞으로 갔다라고 해요. 근데 위쪽으로 당기게 되면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 모두 작용하게 되니까 여기서 마찰력도 있는데 Y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니까 수직항력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을 구하셔서 마찰력이 얼마인지, 즉 마찰계수가 얼마인지 구하신 다음에 다시 X축으로만 잡아당겼을 때 언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를 푸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은 딱 힘의 방향이 5N이고 탄젠트 값이 또 4분의 3이었나 이렇게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을 계산하면 딱 3대 4대 5의 비가 나오기 때문에 X축으로는 3N, Y축으로는 4N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벽면 위에서 X축으로 이렇게 물체를 던져서 충돌을 하고 튕겨나오는 물체의 모습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L만큼 진행해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튕겨나와서 바로 아래쪽까지 되는다. 높이는 h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럴 때는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바닥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자유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L만큼 V의 속도로 진행하는 시간 플러스 반발 계수가 있죠. EV의 속도로 L만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시면 쉽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에센스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셨다면 여러분들 쉽게 푸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줄에 걸린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못에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특정 반지름 R0 이상이면 얘가 원운동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H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떨어질 때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보시고 또 이때 최고점에서는 아래쪽으로의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계산을 해서 풀어보시면 또 쉽게 나올 겁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에센스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에센스를 집중적으로 풀어보셨다면 이 두 문제가 굉장히 반가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버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속하는 버스 안에서 초속도 V고 가속도 A로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물체를 놨을 때 물체는 D만큼 뒤에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때 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로 떨어질 때 낙하되는 시간만큼 뒤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스의 초속도 V가 있다 하더라도 공도 같이 V의 속도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초속도는 없고 뒤쪽으로 가속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류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R만큼의 떨어진 반지름에서 돌고 있을 때의 속도 V랑, 그리고 멀리서 떨어져 있는 물체가 다가오면서 태양의 R만큼 위치해 있을 때의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면, 자, 처음에 있는 원운동을 할 때는 이 구심력이 만류인력이다라고 계산해서 푸시면 V가 나오실 거고요. 자, 멀리 있는 물체가 다가올 때의 속도 V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를 가질 때, 즉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길 때 만류인력 에너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연력학 쪽으로 가시면 20도씨 물 200g과 0도씨의 얼음 100g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섞고 그리고 3000kJ의 열량을 주었을 때 남은 얼음의 질량이 얼마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과 얼음을 섞었을 때 얘네가 얼음이 조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0도씨의 물과 0도씨의 얼음이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도 열량을 잃고 3000J의 열량도 가해지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열량이 얼음을 녹이는데, Xg만큼의 얼음을 녹이는데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아마 60g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0g이 답이 아니라 남아있는 얼음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00g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남은 얼음의 질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두 개의 용기에, 자, 그 다음 문제는 두 개의 용기에 P0, V0, 그리고 이 P0, EV0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용기를 섞었을 때 압력을 P-라고 했다면 P0와 P-의 관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몰수, 각각의 몰수를 합쳤을 때 몰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PV는 nRT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n은 RT분의 PV라고 쓰시고 전체의 몰수를 더했을 때의 P'의 압력과 전체 부피 3V0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세워두시면 또 문제가 쉽게 풀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PV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도 있었죠. 이것의 열효율을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라서 정적 변화냐, 정압 변화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열효율이니까 전체 얘가 받은 열량 중에 한 일이 얼마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열량을 계산하시려면 일단 온도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P0, V0 기준을 잡으시면 여기는 얼마의 P0, V0가 변화를 했느냐라고 해서 T0로 기준을 잡고 여기는 몇 T0냐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연력학 제일법칙을 써서 Q를 구하시고, 그리고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P 델타 V인데 P도 변하고 V도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P 델타 V라고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으로 W를 구하시면 충분히 한 일의 양을 구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파동에서는 이렇게 생긴 파가 고정단 반사를 지났을 때 3초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파가 벽 쪽으로 가서 부딪히고 튕겨 나올 때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었다. 선생님이 자주 알려드렸던 요령인데, 이럴 때는 파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림을 여러 번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는 벽이 3초만큼 앞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3초만큼 앞으로 당겨주시면 어디서 반사가 일어나는지, 또 그것을 고정단 반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위아래 역전 상태로 반사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합성해 보시면 적당한 그림이 나오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개의 매질에서 중간에서 매질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온도가 다 다르다. 온도가 다 다를 때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이렇게 굴절이 다를 때는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속도가 다를 때는 속도가 느린 쪽으로 굴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전자기 문제에서도 굉장히 신박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전자기에서 양쪽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입자가 있고 중간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 플러스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얘가 받는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아무리 해도 이제 Y축 방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었고요. X축 방향의 힘은
원점일 때 가장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힘을 조금 그려보신다면 그 변화를 그래프로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콘덴서 문제는 첫 번째 콘덴서에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콘덴서와 콘덴서끼리 충전을 하죠. 그러면 콘덴서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하시면 얘네들은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전하를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쉽게 나중 전압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저항에서 소비된 줄열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때 처음의 에너지와 나중의 에너지를 비교해보고 차이만큼이 줄열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에센스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센스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키르이호프 법칙 문제가 있었죠. 저항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중간에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느냐, A에서 B로 흐르느냐. 이때 폐회로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잡고 또 이렇게 하나 잡으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양쪽 A와 B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압 강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보시고 각 위치에서의 전위를 계산하셔서 A와 B의 전위 차이를 계산하시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아시겠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류의 값은 얼마냐? 그럼 전류의 값은 이렇게 폐회로를 잡으시면 되죠. 이렇게 삐딱하게 잡으시면 B에서 A로 흐르는 방향으로 전류를 잡아보시면 얼마의 양이 흐르는지 바로 구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 유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코일이 있고 자석이 이렇게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이의 거리를 D다라고 하고 D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했을 때 이 사이에 A와 B의 전위 차이가 A가 큰 쪽을 찾으라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까이 다가오면 그러면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는 곳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원자 문제는 반감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64g에서 4g으로 줄어들 때, 요거 계산해 보시면 반감기가 4번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56일이 걸렸다라고 하죠. 그러면 한 번 반감기가 일어났는데 14일이 걸리고 이것이 64g이 1g으로 줄어들 때는 반감기가 6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6일을 하시면 답은 나오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물리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에센스에서 비슷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렇게 푸셨을 거지만 화학이 굉장히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화학을 먼저 푸셨다면 오히려 더 멘붕이 오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선생님은 화학을 먼저 풀라라고 이렇게 선호를 하지만 화학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스킵하고 넘어가셨으면 화학에서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좀 화학 문제가 오히려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썼다면 물리에서 좀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화학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화학 1번 문제부터 조금 애매해서 많은 고민을 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고르는 문제인데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자, 3주기가 안정적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동위체는 중성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요것을 찾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 보기도 조금 이제 애매모호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또 불포화 결합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불포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결합, 포화 결합이 아니라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있는 애들로 짝지어진 것 2개를 찾는 문제가 있었었죠. 그거는 이제 분자의 구조를 잘 아신다면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가 분자의 성분 분석을 해서 산소와 수소의 비를 찾는 문제가 있었죠. 산화구리에서 감소된 질량이 얼마고 그리고 염화칼슘에서 흡수한 물의 양이 몇 g이다. 이때 수소 대 산소의 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때 계산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봐서 좀 계산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1대 16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1.01 대 16.0이냐 1.02 대 16.0이냐 0.98 대 16.0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계산을 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고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좀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좀 뒤에 문제에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스킵을 하고 넘어가셨더라면 여러분들 뒤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니까 이 문제만 잘 넘겨주셨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기분해에서 산소와 수소의 부피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전류가 0.1A고 몇 초 동안 전기를 흘렸을 때 각각에 나오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하량을 먼저 구하고 이제 패러데이 상수로 몇 몰의 전자가 흘렀는지를 찾아내면 각각에서 수소와 산소가 몇 몰이 흘렀는지 나올 거고, 거기서 22.4L를 곱하시면 부피가 얼마였는지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무기에서는 산성산화물, 양성산화물, 염기성산화물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죠. 산성산화물은 비금속의 산화물, 양성산화물은 우리 아라주납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의 산화물이고요. 그리고 염기성 산화물은 금속 산화물이다라는 걸 아신다면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산화수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산화수가 증가한 애가 누구냐? 그럼 1, 2비 다 구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답은 보기가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1, 2비 다 1번, 2번, 3번, 4번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5번 막 답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라서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부타놀 C 4개의 OH가 있는 것과 O가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C2H5가 있는 G에틸 에테르 이 두 개의 구별법을 모르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별법은 당연히 히드록시기가 있으니까 나트륨을 넣으면 수소가 발생한다라는 게 답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두 개의 금속 이온이 있는데 이것의 구별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NH3를 넣어서 과잉으로 한다라는 이런 보기도 있었고, 불꽃 반응을 본다라는 보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침전 반응이나 그리고 각각의 금속 이온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 2가와 철 3가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HCl을 넣어서 반응을 살펴본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둘 다 침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기에서는요, 크멘법이 잠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크멘법을 이용해서 벤젠을 만들고, 벤젠에다가 반응을 시켜서 살리실산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살리실산 메틸이 되고, 무엇을 넣어야 아세틸 살리실산이 되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살리실산 메틸이 되려면 메탄올을 넣으셔야 되고, 아세틸 살리실산이 되려면 무수삭산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산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성분 분석법으로 인해 가지고 몇 g의 요오드 홀름 반응이 일어나고 몇 미리그램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 H2O가 얼마 나왔었을 때 얘네들의 누군지 찾으라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오드 홀름 반응이 일어나는 구조를 찾아서 보기를 좀 추스리고요.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을 이용해서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의 비까지 구해보시면 아마 3대 6대 1이 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답 중에서 그 비를 만족하는 것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문제가 트리펩티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글루타민산 하나와 그리고 글리신 두 개가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트리펩티드의 종류는 몇 가지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글루타민산 같은 경우에는 COOH가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에 다른 아미노산이 붙어가지고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류를 써보시면 위쪽 카르복시기에 연결되는 경우, 아래쪽 카르복시기에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총 6가지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푸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익숙치 않은 문제 형태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카르복시기와 아미노기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본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성 고분자라든지 이런 흔히 나오던 문제 패턴은 나오지 않았고, 고분자에서는 지펩티드 요거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외웠던 학생들은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계산 문제만 제외하고 쉽게 풀리는 문제만 있고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 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시면 화학도 좀 빠듯하게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물을 이제 좀 봤는데, 생물은 단순히 문제를 읽는 수준에서 이제 그쳤기 때문에 생물을 공부하는 여러분들께는 많은 정보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잠깐 얘기를 해드린다면요. 처음에 ATP에서 ADP로 바뀔 때 고에너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결합이 어디냐라는 것을 찾는 문제였었는데, 세 개의 인산 중에 마지막 인산, 이 끊어지는 그 사이, 두 번째 인산과 세 번째 인산이 연결되는 그 사이에 결합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ATP에서 ADP로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쉽게 찾으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그리고 여기서 명칭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이제 그림을 보시고 얘가 미토콘드리아인지 영록체인지 아셔야 되고요. 미토콘드리아였죠. 주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서 기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름이 뭐냐? 매트릭스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여기서는 무슨 사이클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기억나는 거는 많이 없지만 좀 몇 가지 얘기하자면 근육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공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공이 열고 닫힐 때 어떤 호르몬이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뭐 천이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봤을 때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뭐 보이던 거 보이고 늘 뭐 나왔던 문제 비슷하게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생물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뭐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친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구로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가는 길이 좀 너무 멀었습니다. 날도 덥고 힘도 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과 시험 이것만 치고 오는데 아침에 일본어부터 해서 뭐 이과 그리고 수학까지 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밤새도록 놀고 막 이것저것 뭐 하시고 하시면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입시 생활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되 내일부터는 또 다시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 우리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일부터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이만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뭐 이런 시험 얘기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또 기억나는 문제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도 이런 문제 있었지 하면서 같이 이제 고민해보는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기억나는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문제가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